뉴 아메리칸 시네마는 무엇보다도 감독 중심 영화였습니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영화들에서도 감독들에게 전례 없는 창작의 자유가 주어졌으며 이는 누벨바그의 작가주의 감독의 개념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죠. 이는 고전 헐리우드에서 스튜디오의 제작자 중심 시스템과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우선 주요 감독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메리칸 뉴 웨이브의 문을 활짝 연 1967년작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의 아서 펜이 있습니다. 1922년생인 아서 펜은 2차 세계대전 참전 후 블랙 마운틴 칼리지와 액터스 스튜디오에서 공부를 하며 텔레비전으로 경력을 시작했죠. 그는 점차 아메리칸 뉴 웨이브 시대를 대표하는 감독으로 성장하였고 유럽 아트하우스의 감성과 미국적 스토리텔링의 전통을 결합해 미국 영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영화는 폭력, 소외, 사회 변화를 주로 다루며 영화계의 반문화적 움직임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서펜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에서 반체제적 주제를 강렬한 폭력으로 풀어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에 남녀 주인공이 기관총에 난사당해 죽는 장면은 당시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영화 속 폭력 수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3강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1967년작으로 세대적 불만을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트랙을 이용해 상징적으로 멋지게 풀어낸 영화 졸업을 만든 마이크 니콜스가 있고 반문화의 상징과 같은 로드무비 이지라이더를 만든 데니스 호퍼도 있습니다. 또 권력, 부패, 도덕성이라는 주제를 웅장한 스케일과 예술적 비전으로 탐구했던 거장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39년생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아메리칸 뉴웨이브 형성에 큰 역할을 한 미국의 전설적인 감독, 프로듀서이자 작가입니다. 코폴라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으며 창의적인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까르미네 코폴라는 작곡가이자 음악가였고 여동생 탈리아 샤이어는 배우로 유명하죠. 코폴라는 호프스트라 대학교와 UCLA 영화학교에서 연극과 영화를 공부하며 단편 영화와 저예산 프로젝트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로저 코만이라는 유명한 저예산 영화 제작자와 함께 일하며 연출과 편집의 기량을 다졌죠. 로저 코만은 나는 어떻게 헐리우드에서 100편의 영화를 만들고 한 푼도 잃지 않은가 라는 그의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믿을 수 없는 가격으로 믿을 수 없는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낸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제작자죠. 참고로 아바타의 감독 제임스 카메런도 로저 코먼 밑에서 경력을 시작했고 그의 비공식 데뷔작 피라냐도 로저 코먼의 영화였습니다. 코폴라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은 대부 시리즈죠. 이 영화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자주 손꼽힙니다. 마리오 푸조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가족, 권력, 부패, 충성심 등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프란시스 코폴라는 대부 2편으로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하며 영화계의 거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을 심리적으로 탐구한 대담하고 초현실적인 작품 지옥의 묵시록은 그 제작 과정 자체가 영화의 내용처럼 지옥 같은 에피소드들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 칸 영화제에서 황금 동료상을 수상하였고 아카데미상에서도 여러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코폴라에게 두 번째 황금 동료상을 안긴 작품은 74년작 컨버세이션으로 감시와 편집증을 주제로 한 심리적 스릴러죠. 또 한 명의 걸출한 감독은 마틴 스코세지입니다. 마틴 스코세지는 독특한 스타일, 강렬한 캐릭터, 폭력, 죄책감과 같은 주제들을 탐구하며 그의 작품은 언제나 뛰어난 영화로 평가받죠. 마틴 스코세지는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활발한 작품을 하고 있는 유일한 감독이라는 점에서도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스코세지는 1942년 뉴욕에서 이탈리아계 미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층 계급의 맨하튼 다운타운에서 자랐으며 이 지역은 그의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죠. 스코세지는 뉴욕 대학에서 영화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76년작 택시 드라이버는 스코세지의 대표작 중 하나로 로버트 드니로가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택시 운전사 트래비스 비크를 연기하며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 사회의 고립감과 열패감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You Talking to Me?와 같은 명대사와 함께 전설적인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죠. 80년작 분노의 주먹은 스콜세지의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영화는 복서 제이크 라모타의 전기를 바탕으로 폭력과 자기 파괴를 일삼는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도 사이트 앤 사운드의 평론가 조사에서 역대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죠. 90년에 만든 좋은 친구들은 실제 갱스터 헨리 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직범죄의 세계를 다룹니다. 빠른 편집, 상징적인 사운드 트랙, 로버트 드니로, 조 페시, 레이 리오타의 인상적인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로 스코세지는 이 영화로 첫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2006년작 디파티드는 홍콩 영화 무간도의 리메이크로 경찰 내의 부패와 배신을 주제로 한 긴장감 넘치는 영화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맷 데이먼, 잭 니콜슨의 뛰어난 연기를 바탕으로 이 영화는 스코세지에게 첫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남긴 작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감독은 천재 또는 긴 전설의 127테이크 기록의 보유자 스탠리 큐브릭입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찍기로 유명한 큐브릭은 샤이닝을 찍을 때 계단 추격신을 무려 127번이나 반복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기행에 가까운 행적에도 불구하고 스탠리 큐브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밀한 디테일, 혁신적인 형식, 독특한 시각 스타일로 유명하며 SF부터 역사 서사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능하죠. 그중 가장 유명한 영화가 86년작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인간의 진화, 인공지능, 외계 생명체 등의 주제를 탐구한 이 SF 영화의 비주얼과 철학은 오늘날 보아도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71년작 시계테어 오렌지는 안소니 버지스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상당히 논쟁적인 영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폭력, 사회적 통제의 문제를 신랄하게 다루었고 베트남 전쟁의 비인간적 영향을 비판하는 영화 풀메탈 자켓과 냉전시대 핵전쟁의 불합리함을 다룬 블랙 코미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등 다양한 영화 장르를 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훌륭하게 표현해내었습니다. 이처럼 아메리칸 뉴 웨이브 시네마는 상업영화와 예술영화의 경계를 허물며 독창적인 내러티브와 표현적 기법을 대중에게 더 친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조스나 스타워즈 같은 블록버스터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1980년대 초반 이후 뉴 웨이브의 창작적 자유는 서서히 기업 주도의 블록버스터 시대로 대체되어 갔습니다. 1980년 마이클 치미노의 천국의 문과 같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만 상업적으로는 대실패한 영화들이 스튜디오들에게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게 만들었죠. 이 영화를 제작한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사가 영화의 흥행 실패로 1981년 부도를 맞아 문을 닫은 뒤 MGM에게 팔렸고 이 영화는 아직까지도 미국 영화사에서 가장 큰 실패로 기록되고 있으니 뭐 그럴만하다고나 할까요? 이후에 스필버그와 루카스와 같은 감독들은 점점 더 하이 컨셉 영화에 초점을 맞춰 시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이 컨셉 영화란 한 줄의 로그라인만으로도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상업 영화를 말합니다. 하이 컨셉 영화는 1980년대 이후 블록버스터와 텐트폴 영화로 진화해 나가게 됩니다. 미국 뉴웨이브 영화는 관습에 도전하고 감독 중심의 영화 제작을 도입하며 동시대적 문제를 예술적 깊이로 다루면서 헐리우드를 혁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독립영화와 창의적 스토리텔링을 지향하는 더 폭넓은 영화 산업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영화와 폭력에 대한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